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각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각지는 우리가 감성을 통해서 대상의 그 정보를 받을 텐데요. 이때 감성은 정보를 받기만 하니까, 수용하기만 하니까 이 정보들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표상으로 종합시켜주는 우리 사유의 능력, 오성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오성의 능력을 직관에서의 각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구상에서의 재생력이라는 종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71쪽 마지막 문단이네요. 가끔 계기하거나 수반했던 표상들은 드디어 서로 연상하게 되고 이 때문에 연결하게 된다. 뿐더러 이때에는 대상이 현존하지 않아도 이러한 표상들 중 하나가 심성으로 하여금 항구적인 규칙에 따라서 다른 표상을 연상하도록 하거니와 이렇도록 하는 법칙은 물론 순경험적인 법칙이다. 그러나 이 재생의 법칙은 전제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즉 현상들 자신이 사실상 이러한 규칙에 따라 있다는 것이요. 현상으로서의 표상의 다양에 있어서 합규칙적인 수반 혹은 계기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다면 우리의 경험적 구상력은 자신의 능력에 합치한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죽은 능력, 우리 자신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능력으로서 심성의 내부에 묻어져 있을 것이기에 말이다. 자, 여기서 칸트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요. 그 대상을 종합했습니다. 이걸 각지에서의 종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흘러서 계기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무언가 다른 것이 잇따라 일어나서 이제 눈앞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계절로 치면 봄에 벚꽃이 피어서 벚꽃을 눈앞에 보고 있고 이 보고 있는 벚꽃을 종합해서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직관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벚꽃이 피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너무나 짧죠. 그래서 벚꽃이 다 진 다음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벚꽃이 있지는 않지만 참 벚꽃이 있었을 때, 벚꽃이 흩날릴 때 정말 이쁘고 아름다웠는데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것, 다시 벚꽃을 재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눈으로 보았던 그 벚꽃의 모양과 냄새를 맡았던 향기를 기억해서 떠올리는 것이기에 경험적이다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험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대상들을 머릿속에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일정한 규칙에 입각해서 떠올려져야 된다. 생각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각지의 종합, 즉 눈앞에 있는 벚꽃을 종합했을 때 이렇게 모았을 때도 일정한 규칙에 비추어서 그런 정보들을 하나씩 얻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떠올릴 때도요. 눈에 봤던 것과 똑같은 동일한 그런 법칙에 입각해서 종합을 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벚꽃이 하얀색이었으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벚꽃도 하얀색이어야 되고 우리가 맡아봤던 그 벚꽃 향기가 좋았다고 한다면 달콤했다고 한다면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 벚꽃의 향기도 동일하게 달콤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며칠 전에 보았던 벚꽃을 다시 생각해내는 이런 인간의 재생하는 능력은 다 쓸모없는 거라고, 죽은 것에 불과하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주사가 혹은 붉어지고 혹은 검어지며 혹은 가벼워지고 혹은 무거워진다고 한다면 또 인간이 이 동물의 형태로 혹은 저 동물의 형태로 변해진다고 한다면 또 여름의 기나긴 날에 땅이 과실로서 혹은 눈과 얼음으로써
덮어진다고 한다면 나의 경험적인 구상력은 붉은색의 표상을 보고도 무거운 주사를 상상하는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혹은 하나의 이름이 이 사물에 혹은 저 사물에 부여되며 혹은 동일한 사물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부여되고 말 것이다. 만약 이 점에 관해서 현상들 자신이 이미 따르고 있는 일정한 규칙의 지배가 없다고 한다면 재생 가능성의 경험적인 종합은 성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주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붉을 주자에 모래사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붉은색의 어떤 광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요. 어쩔 때는 붉은색이다. 어쩔 때는 검은색이다. 어쩔 때는 노란색이다. 이렇게 떠올려 보십시오. 과연 내가 본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고 어떤 동물로 파악하시겠습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게 어색하게 들릴 정도로 여러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남자 영상으로 있다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여자의 영상으로 있다가 또 다음 동영상에선 개의 영상으로 있다가 그 다음 동영상에선 토끼의 영상으로 자꾸 변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아, 도대체 저 철강남은 누구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할 때, 즉 여러분들이 지금 딱 저를 보고 있고 제 강의를 통해서 목소리를 들을 때 이때의 경험도 일정한 규칙에 입각해서 종합되어야 되고 머릿속에서 사유할 때도요.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 틀과 그 형식과 그 기준과 동일하게 종합되어야 된다고 칸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현상들의 이러한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어떤 것은 현상들의 필연적인 종합적 통일의 선천적인 근거이기에 말이다. 또 현상들은 물 자체의 그것인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표상들의 활동일 뿐이다. 표상들은 요컨대 내감의 규정에 귀착하는 것임을 반성한다면 우리는 즉시 이 어떤 것에 생각이 가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사유 속에서 직관했던 것과 동일한 것들을 재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유의 틀, 사유의 형식은 존재하지 않겠는가? 이쪽으로 자꾸 생각이 미친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칸트가 말하는 그 어떤 것이란 바로 우리의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유의 틀, 사유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자 하는 대상,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물 자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빨갛다, 노랗다, 소리가 크다, 작다, 맛이 새콤하다, 달콤하다 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알 수 없는 저 물 자체의 것, 미지의 것이 아니라 우리 심성 어딘가에 맺힌 표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내 감의 형식에 입각해서 마음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사람의 심성 어딘가에 이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틀이 존재할 거야 라는 것은 더욱 확신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순수한 선천적 직관이더라도 재생의 일관된 종합을 가능하게 하는 바 다양한 결합을 포함하는 경우 외에는 아무런 인식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증시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까닭의 구상력의 종합도 모든 경험에 선행하여 선천적인 원리의 기인에 있다는 것도 증시된다. 그리고 우리는 구상력의 순수한 선험적인 종합을 상정해야 하고 이런 종합은 일체의 경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근저에 있는 것이다. 자, 칸트는 말합니다. 순수한 선천적 직관이라고 하더라도 순수한 선천적 직관 뭘까요?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애초부터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어떤 틀이라고 하더라도 저 감성의 틀에 다 통과한 그런 다양, 표상,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들을 일정하게 종합해주는 사유의 틀은 꼭 필요하다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볼게요. 눈으로 시각적인 정보를 보겠죠. 귀로 청각적인 정보를 얻을 겁니다. 피부로 촉각적인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내가 파란색을 보고 있다, 빨간색을 보고 있다, 이 눈이 그렇게 판단합니까? 내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들었다, 귀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졌을 때 차갑다, 뜨겁다, 이거 나의 피부가 느끼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눈이 보고 판단하고 귀가 듣고 판단하고 손으로 만져서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가 다 판단해요? 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험을 받아들이는 그런 작용, 그런 능력과 이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칸트의 이 말이 더더군다나 잘 이해가 되겠죠. 즉 우리가 이미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눈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저희 피부를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처리하고 판단하는 건 다 우리의 오성, 우리 마음 어딘가에 있는 것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유는 우리의 모든 경험 근저에 그 안 어딘가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하나의 선을 머릿속에서 꺼내거나 오늘의 정오에서 내일의 정오까지의 시간을 생각하거나 혹은 어떤 수만을 표상하여 보려고 하거나 할 때 나는 반드시 우선 이러한 다양한 표상들의 하나하나를 순차로 생각해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만약 내가 선행하는 표상을 잊어버리고 다음의 표상으로 전진해 감에 따라서 선행 표상을 재생하지 않는다면 하나의 완전한 전체 표상은 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위에서 진술한 사고 중에 어느 사고도 발현할 수가 없고 시공이라는 가장 순수하고도 기본적인 근본 표상도 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칸트는 하나의 선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혹은 시간을 예로 들어도 돼요. 선, 시간, 뭐가 떠오르시나요? 네, 내감의 형식인 시간이 떠오르시죠? 시간을 만약에 공간 중에서 표상한다고 하면 이 선으로 표상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시간을 가지고 예를 드냐면 시간이 모든 현상의 일반의 형식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하나의 표상을 떠올린다고 보십시오. 아니면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원을 우리가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게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만큼을 지나쳐 왔고 또 이만큼 지나쳐서 여기 왔고 이만큼을 지나쳐서 여기 왔으며 또 이만큼을 지나쳐서 여기 왔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하나의 원이라고 하는 전체의 완벽한 표상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의 전체적인 상을 이미 생각을 한다면, 모양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고작용에 입각해서 그것도 이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유의 틀에 입각해서 언제나 일정하게 동일하게 종합하고 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래서 각지의 종합은 재생의 종합과 불가분의 결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는 모든 인식 일반을 가능케 하는 선험적인 근거를 형성하기 때문에 구상력의 재생적인 종합은 심성의 선험적인 작용에 속하며 이런 작용에 관해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구상의 선험적인 능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칸트가 새로운 말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각지에서 경험했던 대상과 머릿속에서 상상을 통하여 구상을 통하여 경험하는 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에 둘은 결국엔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번 벚꽃이 이뻤지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 벚꽃을 상상해낸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재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저 경험했던 거라고 많이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둘이 너무 붙어 있어서 떼어내기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죠. 이처럼 이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모든 이 인식 일반의 틀은 각지에서건 재생에서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사유의 어떤 틀은 결국에는 구상력의 선험적인 능력이라고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각지 재생재인의 두 번째까지 왔는데요.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읽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시고 아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죠? 정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으니까요.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저와 함께 읽어나가실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어려운 내용 공부하느라고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